One, two, three, four.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전 세계를 헤매다가 돌아오신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포터블 포털 최강욱 변호사.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녔어, 근데? 그러게요. 네?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휴가도 갔다 오고. 네. 그거 무슨 보트예요? 피스보트 국제행사 때문에. 예. 참, 대한민국 일을 혼자 다 하고 다녀. 자, 그리고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 모처럼, 부동산 얘기하면, 단골로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고, 김종선 BSI 소장.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선입니다. BSI가 진짜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 예? 이걸 만든 거군요, 혼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1등? 부동산 스트래터지. 아니, 뭐야, 근데? 스태티스틱스 통계하고 그 인포메이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베스트가 아니고. 그 부동산. 부동산 statistics and information. 예. 네. 부동산 통계와 정보. 네. 어허. 그러네, 부동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부자가 되기 위한 statistics and information. 부자가 되기 위한. 예, 그것도 괜찮네요. 봉주? 같은 피. 봉주. 자, 그리고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10년? 경제부에? 네, 벌써 그래 됐네요. 네. 그럼 회사에서 경제 관련 기사를 혼자 다 써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출입은 어디 하세요? 네,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기재부. 네. 광고 영업은 못 하시네요. 아니, 김현미 의원은 제가 다른 방송 하는데 채널A 외부자들 하는데 거기 하도 부탁을 해갖고 회사에서 출연해달라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뭘 지켜봐요? 정책을 이제 발표했으니 정책 효과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갖고 정식으로 이제 비서실에다 이렇게 연락을 했나 봐요. 네. 그 방송사에서. 그랬더니 언론사에서 20군데 예약을 해놨대. 벌써? 핫한 장관이시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 약간 비껴나 있는 분들을 먼저 저기를 해야지, 섭외를. 저희도 인터뷰 요청했다가. 예. 네. 그죠?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또 입안자가 김수현 사회문화수석 아니에요. 사회수석이 사회문화수석이에요. 네. 사회문화수석이지. 부동산은 항상 김수현.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이제 김창수 박사 통해갖고 연락을 했는데 그건 답변도 안 준대. 이 양반이 근데 보니까 제가 장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석들은 정말 이 개더위에 개고생하더만요, 정말.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도 이제 휴가 간다고 뭐 헬렐레 하는 그걸 올렸는데 수석들한테는 휴가가 없다는데? 비서실장이 갈 때 뭐 나눠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수석들이 지금 휴일도 하루도 못 쉬었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 5월 10일 이후로. 그래요? 오늘부터 경제부 총리는 휴가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게 하려면 장관을 해야지. 수석은 죽음의 길이더라고. 그게 행정관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돌아가면서 쉬고 수석하고 비서관들은 하루도 못 쉬었다는 것 같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도 보면 부장들이 꼭 애매하죠. 네. 그런데 나는 내가 회사도 오래 운영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률이 안 올라요. 무조건 쉬어야 돼. 일주일에 이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수석들이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 생활을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하실 때 뭐 이빨 빠졌다고 그랬잖아. 하도 저기 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빠지나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빠지고 임플란테이션 임플란트에서 발음이 샌다는 거였잖아요. 아니 지금 임플란테이션 하는 사람들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벌써? 예. 임종석 실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광화문 1번가에서 파견 근무한 공무원이 그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래요? 예. 당신이 피스보트 갈 때 많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많은 일이 벌어졌네, 진짜. 쓰러졌지. 여자분은 무슨 피부에 이렇게 이제 임파선에 생기는 거 있어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그 무척 고통스러운 피곤하면 거거든? 생기는 건데. 그렇죠. 무척 고통스러워. 그게 임파선 따갑고 엄청 따갑거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4일 쉬었다는 거예요. 그 광화문 일본가에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문제 이런 분들이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사람이 좀 쉬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청와대 난 저렇게 안 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적폐를 청산하려면은 먼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쉬라고 해도 못 쉬나 봐요. 아니, 그래도 일을 좀 정리를 해놓고 부처에도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부처에 대한 불신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부처도 지금 바쁘긴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 김동연 부총리 눈 충혈되고. 눈 충혈되고 입술 부르트고. 그 양반도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눈이 입술 부르트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파리 대책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대책 뭐 잘하고 부동산 잡으면 피자 한 판 쏜다. 이 시그널이 세게 가갖고 이거 이번에 못 잡으면 안 된다. 그거는 여기서 기사 썼나? 어디서 기사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는. 다들 썼죠, 뭐, 기자들은. 네. 그래서 피자 한 판 때문에 더욱 강력화된. 피자 때문에 피가 터지고 있구만, 지금. 지금 뭐, 세제 개편안, 뭐, 예산안, 뭐, 다 같이 겹쳐버리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시작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일을 적게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우리 와이드몰이, 날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와이드몰을 이용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wide9.net 와이드몰. 근데 쓴 분들이 진짜 여긴 재구매율이 높더라고요. 최강자가 돼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번에 와이드몰에 입점한 더치커피 아르케의 더치커피 와이드몰이 최저가입니다. 이거는 오래됐는데 커피 아르케 더치커피는. 여기 들어온지요? 아니, 예전부터 이거는 유명한 건데. 그래요? 네. 제가 알 정도면 유명한 거예요. 커피를 안 마시는 제가 알 정도면. 여기가 이게 내가 최저가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이제 수수료도 적고. 그리고 점점 이제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커피 아르케. 근데 왜 그 와이드몰의 문 블렌딩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왜 썼지? 이거야 이제 문재인 특수를 누리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커피를 더치커피를 좋아해요? 요새 뭘 잘 만든다면서요, 그 양반이. 직접 이제 배 앞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서 드시고 네. 하니까. 그럼 나도 내려 먹는데 난 잘 못 만드는데. 대통령이 커피 내려 마시진 않죠. 그러니까 온데 커피숍마다 요새 다 문재인 블렌딩 해가지고 다 붙여놨다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콜롬비아산이 몇 프로 뭐 어떻게 한다고더만. 그럼 우리 원래 여기 콜롬비아산, 인도네시아산 우리 벙커 커피. 그것도 문 블렌딩이라고 붙여야겠네. 비율은 맞춘 다음에. 자, 그리고 유기농법에 김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유기농법에 바닷물에 산을 치지 않는 김 양식. 그거 중요하죠. 그래요? 예. 산을 이렇게 산이 뭐야? 그 일종의 빈초산 식초 이런 거겠지. 옆에 잡초 자라지 않듯이 꼬지 말라고 거기 막 갖다 뭘 뿌려요. 그래. 그 산을 친대 산. 어떻게 알아 산골 출신이? 그거 한참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해저 생태계를 보존하는 느림바다 장흥 무산김. 그냥 유기농으로 만드는 김. 양식 생산지 1%만 이걸 한대요. 맛은 엄청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있대. 그래서 비싸겠죠. 아니 안 비싸대요. 그래요? 당장 우리 김 저녁마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진짜 먹어보고 싶다 한번. 샴페인 마시면서 이제 김 안주, 와인 마시면서 김 안주. 근데 사 먹겠다 그랬어요. 사실 조선 사람은 밥 지어가지고 갓 지은 뜨끈뜨끈한 밥에 김 싸서 김치 한 년 김치나 젓갈 하나 딱 먹으면 그냥 오늘 저녁 안 먹었지? 아이씨 나도 지금 저녁 안 먹었어. 침이 흘러. 자, 그래서 느림바다 장흥 무산김 와이드몰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하계 최저가. 그리고 여기 가서 물건을 사시면 후원도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몰의 캐치프레이즈 쇼핑이 후원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한테 차량도 기증하고 봉도사가 착한 일을 의외로 많이 해요. 하나도 안 착하게 생겨가지고. 카니발. 좋은 일 하시죠. 계속 전화 와요. 의외로 좋은 일을 한다니까. 아니 뭐 그렇게 또
의외로. 의외지. 어디를 봐서 좋은 일 하게 생겼어. 근데 20년 전에 좋은 일 한 것도 막 요즘 올라와. 아, 그래요? 네. 20년 전에 뭐 하셨는데요? 강기훈 그 친구를 한 4년 5년 실장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강기훈 같이. 그 유사대피 사건. 근데 그거를 또 난 돼지하고 안 친하게 지내려고 하도 욕을 해대갖고. 용민이. 네. 걔가 5만 군데 다니면서 걔가 또 스피커 아니에요. 5만 군데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갖고 뭐 임수경이도 월급을 줬다. 강기훈이도 월급을 줬다. 아, 강기훈이 일을 했고 임수경이 일을 안 했고. 며칠 전에 뵀는데요. 수경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죠. 가끔가다 통화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로마에서 내가 소매치기 당했잖아요. 네. 로마에서 소매치기 당한 거 말고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를 해. 네. 다른 부부야. 인사를 하는데 그 뜨거운데 머리를 나한테 들이대요. 왜? 이거 보라고. 그 멀쩡한 머리 머리가. 그래서 자기 얘기를 풍성교육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나이가 나나 엇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좀 액면가는 좀 들여 보이는데 그 뜨거운데 로마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한테 머리를 이렇게 모자를 벗더니 머리를 막 들이대. 여기 보라고. 또 이렇게 부인 옆에서 이게 아내가 쏘갈머리가 하나도 없었던 게 낫다고. 아, 우리 후배도 그 판사하다가 사표 내고 김현장 간 애가 있는데. 예. 애가 한때 굉장히 나이트에서 잘 나가고 이러던 애인데 머리가 빠져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머리를 임마 그렇게 하면은 네 그 유흥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냐 그랬더니 심각하대. 그래서 내가 알려줬거든? 예.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나는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먹지도 않아. 몇 달 전에 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오랜만에 제가 무슨 법무부 장관 취임 기사를 보고 형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무부 장관 취임한 거하고 네가 왜 내 생각이 나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형 제가 머리가 엄청 나가지고요. 근데 업소에 갔더니 언니들이 오빠는 수치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지가 말도 안 했는데. 최 변호사 머리 다 여긴 털갈이를 해요. 털갈이 하는 거 알아? 몰라요. 철이 지나면 철이 바뀔 때마다 다 빠져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풍성교 2대 교주가 풍성교 알아요? 몰라요. 머리가 풍성해지는 교가 있어. 풍성교.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 먹는데 이게 몸이 좋아져요. 이게 건강식하고 같이 건강식을 겸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풍성교 고민하시는 분들, 머리털 빠지신 분들, 다음 카페에 들어서 풍성교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저를 만났고 머리를 들이대시면 됩니다. 근데 후배가 많이 났대. 확인은 안 됐지? 예, 지가 나한테 하여튼 감동해서. 그러니까. 살다가 제가 형님 덕을 다 볼 때가 있네요. 막 이러면서.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주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엄선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와 준고랭지 배추로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번 맛보신 분들은 꼭 다시 주문하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시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영부인 김치.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김 소장님, 네. 많은 사람들이 기사, 신문 이걸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동산 대책을 정확히 정독을 하면서 일동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기자들 기사 쓴 기자들도 안 봤을 거요? 그렇겠죠. 그리고 단편 여기저기서만 자꾸 주워 듣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것만 보고.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그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종부세만 빼고 다 나왔다.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 형태로 그냥 싹 다 나왔죠. 그래서 일단 신규로 내 집 마련하는 청약 시장 요거 실수요자 아니면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청약 가점제를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100% 청약 가점제로 전환을 해서 미만. 네. 그래서 큰 평수는 가능한 거예요? 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전용 면적 뭐 110제곱미터 뭐 더 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뭐 청약가점제가 이렇게 100%까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면적 규모를 일단 보고 있는 거죠. 85평방미터면 한 32, 3평? 예, 그렇죠. 예전 걸로 따지면 32평, 33평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약을 했다라고 하는 게 투기 세력이 못 들어가게 그렇죠. 막았다. 그걸 막은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 자본 100%로 사진 않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그 대출을 좀 그렇죠. 끼고 이렇게 사는데 그 대출 규제를 확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LTV, DTI.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이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건수 하나만. 한 건만. 예, 네.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빠 부부가 대출을 가지고 있다. 예. 하나는 상환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뭐 DTI, LTV를 갖고 있는 거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한 건 이상은 안 되니까. 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아라.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하나, 그렇죠. 부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 이름으로 이제는 안 대출받아서 되죠. 하나. 이제는 안 되죠 이게.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도 상환해야 되니까 이제는 팔아야 되고. 연장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시점이 됐을 때 연장이 안 되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부담이 팍팍 생기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대출을 많고 다주택자다. 여기에 또 팔려고 하는데 왜 또 욕심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투기 지역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구인데 예. 자, 만기가 네. 원금 상환 같은 경우 만기가 뭐 10년도 잡아놓고 15년도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 기간 동안 안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 대출자들인 경우에는 예. 만기 연장에서 이제 거부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고거 연장까지가 안 오면 일단은 문제는 없겠죠. 당분간은.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대출 자체가 더 또 이게 많이 크게 제약을 했다라고 느끼는 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전역이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DTI하고 LTV가 40% 30%까지 쭉 내려갔거든요. 1억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LTV 그 담보가치 비율에서 1억짜리 집이면 대출 3천 요 정도까지 한 4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한 70% 받다가 한 30-40%에서 한 3천 4천밖에 못 받으면 내 돈이 더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식이 되니까 과거에는 그 투기꾼들이 빚을 많이 끼고 샀지 않습니까? 단타를 노리고. 근데 일단 그 단타가 어려워지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예, 그렇죠. 들어오기 좀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처분하는 데 있어서 양도세를 또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 최대 60%가 넘죠. 예. 투기적 같은 경우에선 60% 넘는 예. 가산 그 세율이 20%가 넘게 발생된 수익에 비해 그렇죠. 환차 이익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최대 60%가 넘게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지금 사서 투기해야지 하는 분들은 이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 나면 과연 남는 게 있을까라는 심리적 저항감 이런 게 좀 생기겠죠. 이게 아무래도. 언제부터 적용해? 지금 사실상
이 세법이 개정되니까 아마 9월 이후에 세법 개정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세법 개정 안 되면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국민적으로도 이거 잘했다라는 한 80% 정도 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번에 좀 잡힐 것 같다고 네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참고로 양도세는 지금 예정이 내년 4월 1일로. 그렇죠. 3월 30일까지 다 팔아라. 예. 양도 과세하는 거. 예, 예. 근데 그것도 법이 통과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금이니까. 네. 세금. 소득세법 쪽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니까. 네, 양도소득세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내년 3월 30일까지 유예를 해줬으니 그렇죠. 그 안에 정리하라. 집 갖고 있는 거 정리해라. 그렇죠. 대출을 끼고 대출도 있어서 정리해라. 문제가 있으면 팔아라.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주택자이면서 대출도 없는 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그런 사람도 없어 주위에.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뭐라고 일단 좀 이렇게 길을 터줬냐면 세금 내고 임대 사업을 해라. 네, 요렇게. 나 한 그 7, 8세, 서너, 4세대, 5세대, 6, 7세대 있는데. 네. 나 부채 없어. 네. 내 돈으로 샀어. 그리고 집가 오를 거 기다려. 그렇죠. 좀 싼 마의 투기 세력이 아니라 나 좀 있어 보이는 투기 세력이야. 네. 그래? 해, 그럼 너. 그 대신에 임대 사업. 그렇죠. 임대 사업으로 등록하고. 그렇죠. 세금 내고 그리고 임대 그냥 사업자로. 내는 게 아니라 세금 내고. 그렇죠. 살아. 네. 임대 사업자로 등록 안 하면. 안 하면 이제. 보유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유세 부분에서 아마 또 후속. 조치가. 조치가 나오지 아니죠. 않을까. 네. 지금은 네. 보유세를 손대지 못하니까. 그렇죠. 임대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러게 되면. 네.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 예. 임대사업자로 왜 등록하지 않고 수익을 얻느냐.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런 현재는 거 이제 아닌가요? 그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면요. 예. 양도세 중과에서 일단 배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보유세에 있어서도 또 다주택자인 경우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더라도 임대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세금하고 내는 사람들은 그 또 이걸 좀 그 감면 이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최 변호사 물어본 건 네. 다수채 있어요.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안 해놔. 네. 근데 보유세 당장 시행할 생각 없어.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손을 대냐는 거야. 그렇지. 현실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세금도 그러니까 대출도 안 받고 예. 그리고 처분 계획도 없어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죠. 사실상 그럴 것 같아요. 네. 거기 전세 내주고. 전세하면 손도 못 대는구나.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형태로 해서 예. 임대소득을 과세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낼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당신 소득이 얼마나 돼? 소득이 신고된 소득은 이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자산이 많아? 라고 판단이 되면 세무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두렵다고 하는 건 정부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유자들이. 어찌됐든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하자.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유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임대사업자로. 네. 그러면 그것도 한 4-5채 있으면은 뭐 사업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2채 가지고 있으면서. 2채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아요. 3채 이상서부터. 글쎄. 지금 어차피 임대소득이요. 그 2채에 한 채를 내가 거주하고 네. 한 채,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은 지금 임대 그 소득을 올려도 일단은 그 면세요? 예. 비과세죠.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주택자를 할지라도 임대소득이 그렇죠. 임대소득을 이제 하게끔 신고하게끔 어차피 돼 있는 상태인데 유예만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박 시장님, 적용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이 확 올라가요?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예, 이제 사업자가 되니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들을 내야 되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등록 안 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로 토해내야 되는 세금보다는 적게 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사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가산세 들어가고, 그럼 엄청나게 많이 붙죠. 그렇죠. 예. 자, 이번 정책이 그러면은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였었어요? 배경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에 그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투기를 선동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옆집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회사 가면 누구도 이거 돈 이거 조금 갖고 내가 이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하고 매매가 차이 요거 한 1억 이 정도 갖고 강남 한 2, 3억 갖고 강남에다 이렇게 사서 뭐 한 1억 벌었더라, 2억 벌었더라. 이게 너무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 젊은 친구들도 아 이거 나도 빠질 수 없지 해갖고 몇 천만 원 가지고 수도권 외곽 쪽으로 가가지고 갭 투자해서 돈 버네 어쩌네 이게 너무 일상화돼 버린 거죠 투기가. 아니 박 기자님 실제로 네. 저런 그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저런 일이 우리는 맨날 벙커에 있어서 그런지 잘 느낌이 없던데.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그런 투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 갭 투자도 오늘 와서 물어봐. 글쎄 그러니까 뭔지도 몰라. 세계만 돌아다니고 지금 갭 투자 때문에 난리를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갭 투자가 되게 일반화됐다라는 느낌이. 근데 이게 그렇죠. 오래됐더라고요. 이야,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안 하던 사람들이 저게 되네. 예, 예. 그다음에 또 집값이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일단 사놓으면 집값도 오를 것이다. 갭 투자 모르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네. 하는 분들은 촛불 들고 아 집이 뭐 필요 있어 그냥 나가서 촛불 열심히 들면 되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도 갭 투자 용어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그리고 집값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걸 할까 그랬다고. 아니 맨날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오던 데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최근 2, 3년 동안 확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뭐. 그 최경환이가 저기 한 뒤로 그렇죠. 올라니까. 2014년 이후부터 네. 크게 아, 올랐죠. 그게 3년이네. 네. 예.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게 달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갭 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갭 투자는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은 조금 가지고 예. 이제 남의 자본을 이용을 하는 건데 만약 10억짜리 집을 살 때 아 그런 예를 들지만 맞아. 그럼 2억짜리 2억짜리 집 살 때 2억짜리 갭 투자를 많이 할까요? 네, 2억 2억 3억짜리 많이 안 되잖아요. 네, 작은 것들을. 그렇죠. 작은 그렇죠. 거 하죠. 그럴 수 있죠. 만약 네. 2억짜리 집을 사는데 근데 2천만 원만 내 돈이고 이제 1억 8천은 전세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은행은 은행 못 빌리거나 전세금. 네, 보통 전세금을 이용을 많이 하죠. 지금 이게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돈 2천만 원에 만약 1억 8천을 전세금을 이용을 하면 2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내가 2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채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사서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속 집값이 그렇죠. 또 오르고 집값이 있으니까. 오르니까. 집값이 네. 엄청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요. 당신 그 용인에 사는 거 많이 올랐어? 거기는 택도 없는. 근데 용이 강남이 올랐다며. 그렇죠. 강남이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에 2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2년 뒤에 3억이 됐다. 그럼 나는 2천만 원만 투자를 하고 1억을 번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갭 투자죠. 그게 너무 많이 보편화돼 버린 게 문제가 된 그게 거예요. 아니 2억짜리 집이 강남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 시내 그렇죠. 전반에 일반, 있었어요. 네. 서울 시내 그렇죠. 전반에 서울 외곽. 네. 그래요? 외곽. 서울 시내 거의 최근 2, 3년 동안 인력씩 거의 다 올랐죠. 아. 네. 수도권 다. 네. 서울, 경기, 인천. 네. 웬만한 집은 다 인력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집도 올랐나 그러면? 안 올랐을 것 같은데. 당신은 전원주택 아니야, 전원주택. 성. 아파트만 성은 오르면 안 돼.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뭐 웬만한 집처럼 생겼다 이런 데는 다 1, 2억 이상.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네. 노원구에 이제 우리도 다주택자니까 네. 사서 그 전세를 놓은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재건축 들어갈 지역이거든. 한 3억 1천, 3억 2천 하다가 네. 요거 이제 정책 나오기 전에 이제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일 때는 팔아야 되니까 4억 2천? 아파트가? 예, 1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냥. 몇 평짜리가요? 27평? 그렇죠. 그럼 우리 농 지역이니까 딱 어딘지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재건축 들어갈 지역이고. 네. 근데 재건축 들어가면 한 2, 3년, 4, 5년부터 재건축 들어가면 한 8억까지 더블로 뛰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거기도 갭 투자나 이런 투기 세력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 잡아야 되는 거지. 요즘 같은 경우는 집 매매 계약을 딱 하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한 석 달 뒤에 예. 들어가면 만약 3억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더니 3억 5천 돼 있다. 그 속 쓰이는 거야.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래요?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작게 오른다고 한 5억집 같으면 내가 5억에 계약을 했는데 들어가서 막상 이제 이삿짐을 딱 풀고 나니까 집가격이 6억이 돼 있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와. 이게 사실 최근에 서울에서 많이 벌어진 일이고 또 그전에는 부산, 대구에서 아, 자기가 벌어진 사고 일이죠. 들어갔는데 그럼 1억을 번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들어갈 때 계약을 하고 예. 이제 중도금 내고 뭐 이렇게 계약금 나머지 잔금 다 치르면 뭐 석 달 이 정도 그렇죠. 걸리는 거죠. 그 정도쯤 예. 되죠. 그때 그러니까 1억이 올라가 있어. 그렇죠. 이제 짐을 딱 푸니까 1억이 올랐다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통장에 뚝 떨어진다 그 안에 1억이 있는 거야. 그런 거랑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있는 돈 은행 땡기고 그래갖고 한 1억, 2억 간신히 만들어갖고 주위 땡겨갖고 갭 투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 내 주변은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저는 그냥 압구정동 네. 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네. 거기 집값이 막 오르고 있다. 또 재건축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늘 오르는 데니까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게 저 최근 몇 년 전에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 뭐 울산, 대구가 또 그렇죠. 되게 심했었고요. 네. 한 바퀴 쭉 돌고 지금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온 거죠. 부산 수도. 그러니까 지방의 대도시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2, 3년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거든. 네, 그때부터 돌았습니다. 사실 보면 그때 2012년, 13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투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지방이 낮다 보니까 지방에 가서 사실 많이 올려갖고 올렸어요. 네. 작업을 해서 올려버린 거구나. 네, 이게 부산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변 아파트 몇 채만 가격 올려버리면 덩달아 같이 올라버려요. 10채만 올르면 네, 올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려버리고 그래서 자익 실현하고 울산으로 떠나고 그것도 이게 작전세력이 대구로 떠나고 있겠네. 한 바퀴 쭉 돌고 예를 들어갖고 네. 강남에 돈 있는 아줌마들 이쪽 교회 모임에 한 대여섯 명, 저쪽 교회 모임에 대여섯 명. 그래 그 교회 모임 하는 분들이 6, 7팀만 움직이면 야 이번에 우리 울산 갈까? 그렇죠, 그럼 가능하죠. 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집 나온 거 없냐고 하면서 올려놔버리면 그렇죠. 그 아줌마들이 서울에서 벤츠 타고 오고 벤틀 타고 쫙 와갖고 집 없어요. 요즘 여기 뜬다는데 왜 이렇게 집들이 왜 이렇게 집이 많이 나와 있어? 2채 주세요. 3채 주세요. 이러면서 쫙 올려놓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지. 네, 집값 오른 게 보면 이번 전국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거의 밑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2012, 서울의 투기 13년 세력이 때 지방으로 내려갔을 그렇죠. 가능성이 내려가서 높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원래 2010년, 11년, 12년 때 원체 지방 그 집값이 쌌으니까. 예, 뭐 이런 말한 거 있지만 똥값이었으니까. 그리고 분양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매집을 내가 가격 올려주고 또 올리고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이 또 약간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럼 수도권 다시 투자를 하는 거고 한 바퀴 돌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 해운대 뭐 광안리 남구 엄청 비싸다면서요. 네. 강남보다 더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만. 엄청 해운대. 올랐죠. 도시안 뭐 이런 데는 엄청 비싸던데. 네. 거기도 가격 되게 올랐었고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거기도 뭐 웬만한 서울보다 가격이 절대 안 낮죠. 네. 그게 자체적인 수요에서 올랐다기보다도 네. 투기 세력들이 갔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라든가 세제 이것만 보게 되지만 이 약간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의 힘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1,200조가 지금 네. 그 부동자금으로 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5년 참여정부 때도 이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제로금리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금리가 낮았었거든요. 지금 금리가 낮은 게 문제고. 당시에도 2005년을 반출해 보면 하은이 금리를 올리니 많이 끊임없이 논쟁을 했었었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사실 정치부 있다가 경제부 갔던 게 2005년이 계기였는데 집값이 막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야가 싸우는데 둘이 싸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당시에. 네. 예를 들면 당시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아니 노무현 정부. 그때 노무현 정부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도시나 뭐 행정 수도 이런 거 하면서 혁신도시. 네, 혁신도시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네, 노무현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보상금 주는 거. 네. 그때 제 기억에 아마 그게 그때 당시 이항구 의원 이런 분이 있었고 반면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반박을 했었죠. 김진표 의원 이런 분들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제로금리 탓이다. 근데 당시에 제가 정치부 있을 때는 정치부 특징이 있잖아요. A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렇죠. 얘기해서 B는 이렇게 반박했다.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되겠다. 경제부 가보자 했던 게 됐는데 사실 지금 1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재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돈 너무 많이 풀려 있고 핵심은 시장에 가계 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계 부채 정도의 돈 1,200조가 시장에서 투자할 곳을 못 찾는 거죠. 못 찾고 헤매고 있다. 이게 이제 원인은 상당히 이제 금융권의 저금리, 그렇죠. 저금리 때문이다. 그 이 돈이 가려고 출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최경환, 그 초이노믹스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또 대폭 해주고 돈은 더 풀리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시그널을 줬죠. 확실히 우리가 집값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빚내서 집 사라. 네. 그러니까 뭐 한겨울에 무슨 여름 옷을 입냐 이러면서 그때 대폭적으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찬스다 이러면서 이제 몰려가기 시작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붙은 거죠. 2014년서부터. 그렇죠. 근데 본격적으로 붙었다는 건 2014년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정책이 MB 때도 그러고 빚내서 집 사라. 그다음에 옛날에 그 부시가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 두 채 있는 부자 왜 돈을 안 쓰냐. 네. 그게 이제 그 모기지론 폭발하는 거로 온 거고. 그렇죠. 이게 전국구가 문제예요. 2014년에도 우리 방송할 때인데 계속 그렇게 이상한 정책을 해가지고 서민들 부채만 가중시킨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만 했지. 그때 갭 투자해가지고 돈 벌라는 얘기는 안 알려주잖아. 뭔 이런 이상한 프로가 있어. 지가 몰랐고 못 사고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3년 지난 다음에 이름 알면 뭐 하더냐고 이제 사. 갭 투자 뭐
갑투자다 갑투자. 근데 나도 최근에 알았어. 왜냐면 우리는 맨날 가는 길만 가잖아. 아니 글쎄. 하여튼 이놈 좌파들은 정말로 돈 되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누가 그러대? 방송 맨날 하면서 자기는 슬금슬금 뒷공문이 갖고 돈 번다고 나더러. 아, 손 대고 돈 벌려고 어떡할 거야, 그거를. 아,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네. 강남 재건축 청약 시장이 폭발하고 있었던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쪽에 지금 사실은 서울 쪽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강남 쪽에 재건축 이주 수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 그 딴 데로 이주도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돈 많이 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중에 부동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돈 되고 황금 할인데 여기 들어가 보자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잠실 재건축 우리 그 아는 분이 재건축 13평짜리 있거든요. 네. 그 얼마인 줄 아세요? 재건축 들어갈 거 13평짜리? 15. 어떻게 안 해? 평당 1억이야. 평당 1억이에요. 그 주공 아파트 그 조그만 거. 예. 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거기만 그러겠어? 일원동 뭐 이런 데 있는 그렇죠. 것들도 그렇죠. 다 그렇죠. 아, 네. 그 연한이 다 됐구나. 거기도 이런 네. 정도.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너무 많이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죽했으면 김세현 수석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예, 부동산 시장이 제정신이 지금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구나. 예, 그러니까 투기가 너무 만연화돼 버리니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재건축 그 규제가 다 풀려버렸었습니까? 박근혜 정권 그렇죠. 시절에? 사실상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해놓고 계속 유예시키면서 없었는 상태였었고요.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을 안 시켰구나.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유예하고 있다가 반포에 그 저기들이 다 풀려서 다 재건축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피할 수 있는 데는 다 땡겨서 하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내자. 다 끝내고 나가야 된다 이러니까 막 이 이주 수요는 막 몰리고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내년서부터 초과이익 환수하니까 올해 끝내자. 예. 그러면 빨리 들어가니까 이분들 나가니까 또 어디 전세나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네. 또 거기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거 돈 되네? 그래서 이 근처에 또 그럴 만한데 어디 있어? 또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가 투기를 낳고 이 투기가 또 다른 투기를 낳으니까 이거는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6.19 대책은 왜 시그널만 주고 빠졌어요? 일단 6.19 대책에서는 요 정도면은 시장이 경고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시장이 너무 커버린 거죠. LTV, DTI만 규제했죠. 그때. 네. 10%씩 낮춘 거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 내가 겁먹어서 못 해야겠다기에는 투기꾼들이 너무 대담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정부가 쉽게 이 부동산 시장 개입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한번 더 좀 크게 한번 해보자. 이런 그 대담함만 더 키워줘 버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언론들에서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 되게 겁먹은 그래서 좀 시장에 부동산도 좀 내놓고 좀 매물을 좀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급매물 호가도 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트렌드를 분석하는 분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소위 그 부동산 도사들은 자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가를 몰려가자 해가지고 지금 상가가 이미 뛰고 있다고 값이. 발 빠른 분들 같은 분들 있었어요. 그랬다고 하던데. 근데 일단 우리가 보통 상가나 이런 쪽을 이제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익성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투기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앞으로 이제 노후라는 부분에 굉장히 이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노후에 그래도 이게 월세라도 받으려면 마땅한 게 집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가라도 하나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좀 불안함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쑥 들어오면 아무래도 공급량은 일정한데 갑자기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요 부분은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돈 버는 데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안 되는 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 자리 목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수도권에서도요. 전체 주택은 많은데 상가는 그 상가 공실률도 높고. 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상가는 되는 데 쪽으로만 딱 제한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전체 1200조 시장에 흐르는 돈이 가기에는 너무 좁지.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그분들이 돈 잘 못 버는 분들이지. 아니, 선수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상가가 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상가를 노리고 있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하던데, 요새 이제 그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 집안에 그러니까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방이 없는 사람이 아빠잖아. 네. 소파에서 자잖아. 그렇죠. 거실이 지방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소파만 지구역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누리는 권력이 리모컨 붙잡고 있는 권력이래. 예. 슬프다 슬퍼. 그러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동호인들이나 친구들끼리 네. 2천 3천씩 모아가지고 오피스텔을 구해서 네. 거기 모여가지고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주택 보유자로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예요? 일단 오피스텔 같은 공유하는 경우, 사람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주거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네. 아니면 주거 용도 이외로 쓰이냐에 따라 좀 구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주거 용도로 쓰면 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주거 용도 이외로 쓰면 주택엔 포함이 안 아니, 되죠. 최 변호사 요즘 왜 그래? 근데 세상에 주류와는 좀 다 동떨어진 삶을 살고 오히려 그 오피스텔은 어떻게 많이 한참 트렌드가 됐었냐면요. 예. 그 오피스텔 이용해 가지고 왜 우리 그 저거 있지 않습니까? B&B 히어로 같은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민박 비슷하게 이런 걸 제공하고 돈을 버는 그쪽에 한참 트렌드가 형성이 됐었죠. 알겠습니다. B&B. 알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구체적으로 정책 다시 분석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을 담은 건강 에너지 금산 인삼 도매센터. 인삼 재배부터 홍삼 제조까지 국내산 100%로 하나부터 10까지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저희 금산 인삼 도매센터에서는 4, 5년근 이상 100% 국내산 수삼, 국내산 농산물만을 보내드립니다. 복잡한 유통마진 구조를 혁신해 거품을 싹 빼고 끊임없는 품질 연구를 통해 고품질, 저가격 제품으로 오직 100% 홍삼 추출액만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담은 건강 에너지 금산 인삼 도매센터. 대표 전화 1688-9224, 1688-9224. 네이버 검색창에서 금산 인삼 도매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금산 인삼 도매센터.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버티면서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이었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했던 애청자분들이야말로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권 교체의 참된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돕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권 교체 이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투기세를 잡아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다주택
다주택자들 집 하세요. 네.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입니다. 이건 뭐 잘 안 바뀌겠지만 네. 어쨌든 정부의 시그널은 분명히 갔는데 느닷없이 그러면 이 부동산 다주택자들 잡냐? 청약시장에 이렇게 투기자금 몰린 거 잡을 수 있냐? 이걸 먼저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무주택자인데 수요자인데 집 어떻게 구합니까? 이 얘기를 해가야지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있는데 내가 집 한 채도 없어. 그런데 조중동 보면 집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내? 이 논리 이 프레임을 딱 짜니까 이 정책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 세력이 몰려있는 강남 지역이라든지 청약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주택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해줘야 돼. 그다음 나중에 그럼 이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 부동자금 어디로 갈 거냐? 개인 소유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분석을 좀 해줘야죠. 일단 강남은 잡혀요? 강남의 다주택자들 장기적으로는 못 잡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효과 나왔어요. 네. 우리가 강남 아니야? 네네. 단기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기적으로 분명히 강남에도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대출 끼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이용해서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못 버티죠. 이런 사람들은. 급매물로 던져야 됩니다. 액수가 크니까 더 못 버티겠네요. 그렇죠. 예. 던지고 빠질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정말 강남의 그분들이 실수요자. 왜 못 버텨? 다주택자면 아까 얘기했던 일단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대출 올라가겠죠. 예. 그다음에 그럼 대출 만기가 되면 연장 안 해주고 안 되죠. 예. 그러면 금리 부담에 연장 안 되죠. 집값 주변에서 집값 빠진다고 하죠. 부담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잘못하면 쪽박 차니까. 그런데다가 다주택자인데 네. 임대차 등록 안 하게 되면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고 자금 출처 어떻게 됐냐 이게 따져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폭탄 맞을 거고 그러니까 내년 3월 30일까지 집 던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급매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집 던져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강남에서도 급매물들이 출연을 할 것이고 하면서 부동산이 조금 빠질 겁니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빠질 때 과연 그 빠진 가격으로 그 주택들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수요자들은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하면 빠지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쉽고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돈이 있는 이게 투기 개념을 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투기는 아니에요. 사서 10년, 20년 갖고 있으니까. 이 진정한 강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슥 진짜 집을 나쁜 강자. 그렇죠. 이런 사람이 까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강자죠. 돈만 많고 그냥 불로소득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쓱 사서 소화를 해버리면 5년이고 10년이고 나 내 돈 있으면 사놨고 던지는 걸 그때 또 잡아놨다가 던지는 걸 실수요자가 사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실수요자는 은행 DTI가 그렇죠. LTV가 좀 줄었으니까 은행 끼고 사기도 힘들어. 그렇죠. 조금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갈등할 때 진정한 나쁜 강자들이 돈 있고 딱 잡아버려. 딱 잡아놔. 이거 어차피 여기는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사놓으면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이 이게 어차피 이거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아주 제한된 우량 지역. 그렇죠. 뭐 강남. 이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런 다주택자들이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판단해 보니까 세금이죠. 세금 내고 임대사업 해라. 그래서 좀 저렴하게 임대사업을 해주면 그 세금을 좀 내고 임대사업을 하면 조금 용인해 주겠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조금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보유세 부과할 때 좀 깎아주마. 그러니까 니들이 하려면 이쪽을 선택해라라고 길을 터준 거죠. 임대사업을 해서 세금 많이 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걸 양성화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좋은 데다 쓰겠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또 투기도 아니에요. 투자야 그냥.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되죠. 그 사람들의 항변은 그거잖아요. 내가 돈은 많은데 네. 어디가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부동산이 제일 나으니까 나는 집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생길 여지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실수요자들에겐 기회가 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청약 가점제가 그러니까 민간 택지라도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 이하 쪽에서는
전부 100%.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부양 가족은 또 얼마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열렸죠. 완전히 열렸죠. 요 기회를 그다음에 이게 잡아라. 뭡니까 이 청약 기회를 이렇게 팔고 그러는 건 뭐라 그래? 전매 제한. 전매제. 전매도 제한이 돼버린 거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를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투기꾼이 잠깐 해서 전매하고 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수요자들이라면 분명히 노려볼 만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는 지금의 거죠. 시점을. 그렇죠. 근데 그 대목에서 드는 걱정은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거를 내 삶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해 볼 경험이 사실은 좀 적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전세 기간 끝나면 이사 가라고 그러고 올려달라고 그러고 월세로 바꾼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고통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실수요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가지고 여기가 이제 내 식구들이랑 하여튼 평생을 이루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기 뭐 산본이나 이런 외곽 신도시에다가 하나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회만 되면 서울로 진입하는 걸 또 원하고 또 이제 내 마지막 목표는 강남이다. 그러면서 내 집을 사기 전까지는 투기 세력들을 뭐 중호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 내 집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야지 나도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집을 대하는 이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바뀌어요? 여태까지는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그걸 조금 바꿀 수 있는 길을 좀 터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양도소득 세제를 좀 전향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만 활용하면 이 사람이 양도차익이 9억만 넘어가지, 이거 매매가액이 9억만 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뭐 단건당 매매가 보유기간 이거 과거라면 보유기간 2년만 넘으면 뭐 양도차익이 5억이 나도 비과세, 3억이 넘어도 비과세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거는 집값이 오르면 실수요자가 투기자화 돼 있고 또 딴 데 가서 또 투기화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경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억 4억 되는 거는 10번은 사고 팔고 그렇죠. 해도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냥 돈은 버는 거다.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평생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그냥 실수요자의 투기화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수요자도 집이 주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내가 재산 증식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시점에서 평생이 개인이 양도세를 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적으로 딱 설정을 해줘 버리고 이 금액이 넘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뭐 3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뭐 5억 사고 팔고 하는 걸 한 10억 갖고 10억이 넘어가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된다. 양도세를 근데 무조건 그렇게 내는 하는 거죠.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사람들이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사실 우리 세금 세금 상담할 때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저 집 이렇게 됐는데 세금 내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5억 이상을 번 적이 없으니까 나 세금 안 내도 되겠구나. 5억 이상을 벌었으니까 무조건 세금 내네. 이래야지 이 세제도 되게 간편한 거거든요. 그걸 한 10억 정도로 해놓으면 몇 번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 세금 내느니 세금 내면서 집 또 좋은 데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주거 개념으로 계속 갖고 있을 거냐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좀 시장에다 그런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실수요자라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라면 그게 많이 팔아서 양도차익을 채웠어요. 이건 실수요자가 아닌 거죠. 사실상. 그리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금액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실수요자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정책을 내놨잖아요. 네. 정부의 입장은 지금 반응은 뭐예요? 현재로서는. 뭐 일단 현재로서는 글쎄요 뭐라 말할까요? 뭐 일단은 우리가 정책을 내놨고 일단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걸 지켜보겠다. 후속 조치를 지금 준비하나요? 뭐 몇 가지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아까 뭐 LTV DTI 같은 경우에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올려준다든가 추가적인 지금 기대할 바가 있는 거는 김수현 수석이 그간의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를 실제로 겪어보신 분이고 김현미 장관이 이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제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놨겠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걸 투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까 이제 보고 있겠지 지금. 그렇죠. 전부 다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시장 참여자들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게임을 한다는 느낌도 그렇죠. 많이 들어요. 게임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장군했으니까 멍군이 어떻게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또 이제 다시 장군할 기회를 본다. 그러니까 지난번 사실 6.19 대책 때 안 먹혔던 게 시장이 그래 니네들 지난번 10년 전에 했던 애들 아니냐. 한번 어떻게 하는 거 두고 보자. 10년 전에 애들인데 지금 어른 됐는데. 이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진짜 니는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할까 두고 보자라고 했던 거고 이번에 대책에서 이제 강하게 낸 거죠. 파리 대책에서 이러고 이제 또 잡히는 거 아니라 보자. 그러니까 지금 김수현 수석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10년 전에 한번 당했던 게 있어가지고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게. LTV DTI 그 실수요자 풀어준다는 건 어떤 쪽으로 방향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약간 좀 높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LTV가 뭐 30% 원래 만약 묶여 있었다면 이걸 그렇죠. 40%나 50%로 좀 올려준다. 투기 지역에는 30%, 투기 지역은 30%인가요? 네, 투기 지역은 이제 투기적인 경우는 이제 세대에서 한 건, 주택담보대출 한 건을 해줘야 되고요. 30%. 예, 30%. 투기 과열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은 이제 1주택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30%, 없으면 이제 40% 이렇게 적용을 하게끔 돼 있죠. 1주택에서 2주택 넘어갈 때 그렇죠. 되긴 하지만 네,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30% 낮아지고. 아직 지정은 안 했죠? 다 했죠. 다 돼 있습니다. 당신 갔다 오는 동안 다 서울에 한 군데. 예, 서울 전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서울 투기 지역. 투기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강남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노원, 양천 뭐 이런데 세종, 강서 뭐 이런데 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 세종 투기 지역. 세종도.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복수 지정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투기 지역이 되면 정리하면 투기 지역이 되면 1세대에 한 건. 대출. 30%. 네.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은 그 30% 40% 적용이 30% 되고요. 40%. 그냥 실수요자는 40%. 네. 근데 실수요자가 남편이 있으니까 이제 부인이 또 하나 더 살라 그래. 이럴 경우에는 30%. 예, 떨어지고요. 3주택으로 갈 경우에는 3주택으로 모르죠. 과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텐데요. 3주택부터 안 해주더라고. 실질 심사를 해서 은행에서 아예 안 해주다. 취급을 안 해줍니다. 아니 안 해줘요. 예. 다 확인해봤어. 예. 3주택서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안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실수요자를 한 40%인 거를 투기과열지역이면 한 50%까지 늘리는.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 한참 투기 과열될 때도 보면은 작은 평수보다 큰 평수가 오르는 폭이 더 많다 그러면서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놔두면 막 4, 50평, 60평 이쪽으로 또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요. 지금 이미 그 주택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트렌드가 40평 이상 트렌드는 죽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짧은 트렌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구가 그러니까 안 늘어나니까. 그렇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들불처럼 올라가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도권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60평대 가격하고 30평대 가격이 1,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 관리비. 예. 관리비보다 많이 크니까. 예, 전세 가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지 같은 데도 그러겠네, 그러면. 아니, 역전된 경우도 있대요. 역전된 경우도 있대요. 예. 용인 같은 경우도. 나는 완전히 세상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일이. 당신이 잘난 척하고 세계를 돌고 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예컨대 뭐 4인 가구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지금 갈수록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로 중심으로 되니까 그렇죠. 뭐 40평, 뭐 50평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애들이 있을 때는 한 38평, 41평도 필요해. 둘이 있으면. 근데 대학교 가면 요즘은 직장이 있든 없든 다 독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 둘이 다 나가. 그럼 두 부부가 사는데 거기다가 숨바꼭질 할 일 있어? 그렇죠. 50평 살게? 거기다 또 과거랑 달리 또 부모 봉양도 많이 약해졌죠. 그렇죠. 옛날에는 부모를 웬만하면 뭐 모셨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안 산다 그랬죠. 그렇죠. 나가버리시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여기 큰 평수 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냥. 갈 데 없어 우리 집에 와서 사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2017년 이후 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증가했다.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작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 아니냐. 가구수는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구수가 늘어났다는 게 대형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평, 30평대가 제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겠네. 그렇습니다. 내가 빈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 어느 시장? 60평까지 사가지고 내부를 개조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가구 사람들한테 세를 주는 거야. 방방이. 아니 그걸 2주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 가운데 벽 세워가지고. 그럼요. 오. 한 집에 들어가서 양쪽으로 딱 나뉘고 또 들어가는 문을 따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대주택자로 등록을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생각을 못하겠어. 그리고 3주택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큰 평수를 가지고요. 네. 그걸 또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최근에 많이 하죠. 사람들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임대료를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러면, 이른바 다가구 주택이에요. 네. 근데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보다는 조금 세금이 떨어져. 근데 해야 돼, 등록해야 돼, 임대업자로. 그것도. 살면서 변호사 말고 임대업자로도 한번 등록해봐. 아니,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나는 부동산 담보대출 갚는 데만 집중을 했지. 이게. 야,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강남, 이른바 이제 그 우량 지역. 네. 이쪽으로는 이제 계속 몰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으로 잡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세금해서 당신들이 많은 세금 내고 그럼 여기는 세금 더 올려도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 강남 쪽은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계속해서 풀어놓으면 뛰고 풀어놓으면 뛰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계속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아예 뛰어라 뛰려면 뛰려면 뛰고 세금 그만큼 걷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요. 실수요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사. LTV DTI를 아예 항구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한 20% 이렇게 확 묶어버리면. 뭘 20%예요? 왜냐면 20%도 필요 없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3주택 4주택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3주택 4주택이면 LTV DTI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우량 지역은 아예 대출 불가 지역으로 찍어버리면 돼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투기꾼은 감히 발을 못 붙이겠죠. 그럼요. 실수요자로만 와. 그렇죠. 그 대신 대출 하나도 없어. 네. 그럼 여기는 어쨌든 오르는 폭은 좀 잡히죠. 그냥 마구 오르게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머지 지역하고 갭은 딱 이 횡격막은 쳐줘요. 네.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이런 거야. 야 우리 지역에서 5천만 원 올라갈 때 저기는 3억 올라갔대. 이 위화감은 사회적으로는 더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박탈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은행 융자 없어. 네. 너희는 이 사회에서 섬처럼 고립돼서 너네 돈으로 사. 너네끼리 놀아. 네. 그리고 세금 더 내. 그렇죠. 이래야지 이 지역도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좋은 정책이 막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참 한국적도 정서상 나는 강남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느냐. 그것도 차단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당신 사업에 그러니까 살던 사람만 살고 우리는 평생 살지 말란 말이냐 이 말이 나올 텐데. 당신 좋은 사업이 있어. 이걸 LTV DTI를 딱 규제해 놓을 테니까 당신이 여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사채를 해. 돈을 빌려줘. 은행이 2%면 한 5%좀 받아갖고. 근데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뭘 해도 하여튼 나는 한번 사기를 쳐서 뭘 만들어야 돼 돈을. 얼마 전에 저 부동산 이제 전문하는 기자들이랑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다가 아니 박 기자님 세제 전문이죠. 네, 저는 이제 기재부 중심으로 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강남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기자가 재밌는 제안한 게 차라리 강남에 규제를 다 풀어주면 어떨까? 고도제한도 다 풀어주고 영정률 다 풀어주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켜서 니네들이 짓고 싶은 대로 다 지어봐라. 이 정책이요. 사실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그랬죠. 그래서 공급을 2년 3년 동안 그냥 완전 때려 짓고 여기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거 70층, 80층을 다 져버리려는 거야. 그럼 공급량이 쏟아지면 결국 여기 잡힌다. 네. 아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위로 많이 올라가면 이제 빈 공터가 생기잖아요. 네. 거기다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다 지어주는 거지. 그럼 아니 그쪽 사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지지하잖아. 원래 원전 왜 폐쇄했냐고 사람들 많아 거기. 그렇지. 거기다가 안전하게 지역 없으니까. 우리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나씩 그걸 붙여줘. 단지마다 하나씩 원전을 하나씩. 왜 그거 좋다는데? 가끔가다가 불꽃놀이 한다고 원전도 푹푹 하지. 거기가 터지면 애꿎은 다른 쪽 서민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건 이제 방어막을 하나 쳐놓고. 그런데 이게 이 정책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우량지역 얘기했고 청해시장 얘기했고 강남 재건축 게다가 이번에 재개발까지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개발이 유탄을 맞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개발 같은 거 이번에 이제 그 재개발의 이 조합원 쪽은 아니고 분양 받은 것에 대한 전매 제한을 해버린 거죠. 분양 받은 것에 대한 재개발
재개발이 들어가면 재개발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요. 조합원들은 팔 수 있게 해놨어요? 예, 조합원 지분은 팔 수가 있는데 요걸 분양을 그 조합원 지분에서 조합 분양이 끝나면 그게 분양권이 돼 버리거든요. 이때 전매 제한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게 없었는데 막 전매할 수 있었죠. 그렇죠. 분양권 딱 이른바 딱지지 딱지. 그렇죠. 그게 같이 걸린 거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도 사실은 이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조금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지거든요. 더 떨어지는 데라.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좀 서민 쪽인데 우리도 같이 유탄을 맞았다 했지만 사실은 재건축만 이렇게 묶어버리면 재개발로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좀 분담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적절했다고 봅니다. 재개발에 대한 이 묶은 것도. 네. 재건축만 묶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재건축을 묶어놓으면 여기에서 투기 자본들이 갈 곳을 찾아서 결국은 풍선 효과가 또 풍선 효과 생기죠. 재개발 쪽으로 간다. 그렇죠. 자,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이제 그 서울을 중심으로 묶어놨어. 수도권은 게 경기 일부 지역만 있고 인천 일부 지역만 있으니까 그 일부 지역 아닌 쪽으로 이 풍선 효과처럼 돈이 몰려간다. 이 우려를 하는 분들도 그럴 있잖아요. 가능성이 농후하죠. 갈 수 있을 겁니다. 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근데 여기서 그 지역 얘기하면 부적으로 돈 다 몰려. 수도권 신도시 경기도 쪽에 있는 수도권 신도시들은 충분히 옮겨갈 여지가 농후하죠. 왜냐하면 당장 수도권 1기 신도시라고 얘기했던 데들은 전부 다 지금 리모델링이나 다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1기 신도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GTX처럼 광역 그 철도망 확충되는 데들 이런 데는 그 내버려도 재료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겠죠. 가지만 지금 이미 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가는 거죠. 금방 또 묶을 텐데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뭐 아무 규제도 없고 뭐 맘대로 해야지 하느냐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네. 그렇죠. 조금 이제 정밀 타격을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요 지역 들어가 한번 뛰어봐라. 바로 먹는다. 그렇죠. 투기 지역으로 또 지정한다.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렇죠. 하면은 그럼 이 시중에 남아도는 돈은 또 어딘가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가겠죠. 가는 걸 사실은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정책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차피 금리 인상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회수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어쩌면 시간을 버는 겁니다.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면서 돈은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고 이 금리만 인상이 되면요. 제가 보기엔 투기수의 상당수는 꺾입니다. 그건 또 우리 박 기자님이 전문하죠. 네. 예, 뭐 직접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1.25예요. 미국 근데 연준 기준금리는 올해 지금 한 차례 올라갔나요? 두 차례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두 번. 올렸고 지금 또 9월 또는 12월 또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버티느냐 이건데 결국은 한두 차례 올리면 어쨌든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 돈이 또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그 후폭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방향으로 이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고성장 시대랑 다르게 지금 저성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들이 예측하는 대로 흐르지가 않고요. 단순히 금리 하나 올렸다 뭐 내렸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뭐 빠져나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우리도 안 좋지만 해외 상황도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대적인 게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정하게 경기 외곽으로 좀 빠져주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멍을 좀 뚫어줘야 되거든. 네네. 빠져주는데 그것이 폭등할 것 같으면 잡아주고. 그렇죠. 또 폭등할 것 같으면 잡아주면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게 핵심이니까 일부 외국으로 주시장에서 외국 투기 자본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지금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안 좋은 데가 많으니까 오히려 돈이 우리나라한테 몰려오고 있는. 그래서 주식값이 오르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기업들 정말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외국에 볼 때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국가 부채가 적은 나라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GDP 대비 우리가 지금 40%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낮은 나라. 그러니까 그 지지표만 보면 한국이 괜찮은 거죠. 당장 부도가 날 나라도 아닌 것 같고. 뭐 유럽을 가면 가계부채가 100% 200% 막. 근데 공공기관까지 따지게 되면 우리가 100% 넘어가는데.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IMF나 볼 때는 그 지표로 봤을 때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지금 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금융위기 때 좀 적게 당했었고 이재용도 징역 살 것 같고 삼성도 이제 예.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징역 살리니까 잘 되네. 그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컨대 우리 기업들 구조조정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또 빠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조조정이 네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있더라. 예컨대 지난번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기업을 정리하는데 외국 같으면 2, 3년 이상 걸리는데 한국은 그래도 하더라.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런 얘기가 하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인데 네. 해외에서 볼 때는 또 걔들도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 좋은 놈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덜 나쁜 놈들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그게 경제라는 게. 네. 미국도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돈들이 한국도 보고 미국도 보는데 그래도 뭐 거시경제 뭐 그런 대로 뭐 괜찮고 주식시장 모르고 뭐 이러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그 거래 가상화폐 거래소라 그래 뭐라 그래. 예, 뭐 거기에 중국 애들 대거 들어와서 또 여기서 거래를 한다는 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이 안정화돼 있다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해킹 당할 가능성도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미국, 또 중국 자체는 또 요즘 규제도 좀 심해지고 하니까요. 아 가상화폐에 대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가상화폐를 난 저거 국유화해야 된다고 봐. 뭐 거래소. 비트코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리플? 하여튼 뭐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말고도 여러 개 생겼어요? 네. 또 심지어 비트코인은 이제 기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사업할 게 생겼네. 나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사기를 한번 친 다음에 그걸 종잣돈으로 임대업을 해야 되겠네. 그 가상화폐 그거 만드는 게 그 MIT 출신의 세계적인 천재들이 100명이 모여서 만들어도 못 만들어. 그런 거예요? 사실 가상화폐가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네, 너무 그렇죠. 출렁거리니까. 전에 비트코인 한번 뭐 맛이 갔다고 하더니 다시 올라갔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한 코인당 얼마인 줄 알아 지금? 얼마예요? 350만 원. 340-50만 원. 어떻게 알아 그런 거는 또? 귀신이지. 금괴는 어떻게 돼서 금값은? 금값도 계속 뛰고 있어. 근데 지금 여전히 뛰어요 금값은? 금값은 계속 뛰어. 그리고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이 부동자금 1,200조가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아? 우린 돈이 없는데. 그 말이야. 어디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나왔을까?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신용 창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에서 처음 대출을 받은 돈이, 그러니까 예금한 돈이 돌고 돌면, 그렇죠. 뭐 10,000원이라도 결국 도치중에 돈은 몇만 원이 도는 것처럼 대출을 받고 들어가고 나다 하면서 이게 부피가 커진 거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겠네. 거예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쪽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크고 사실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던 이유도 자산가격법을 부동산 시장 버블이거든요. 네. 여기서 빵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뭐 부동산을 많이 예측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던 그 시기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는 쪽도 상당히 있는데 대출이 너무 많다. 예, 가계 부문에 이게 부채가 되게 많은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보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아직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또 해외 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의 그 재정 적자 폭에 비해서는 재정 지출에 비해서는 대한민국도 건전하게 잘 관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걸 보면서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쪽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쪽도 또 있거든요. 가계 부채 1,200조 중에서도 악성이라고 하는 건 200조, 300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하면서 가계 부채를 점차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좀 일정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네. 은행 담보나 이런 거 좀 줄여나가고 기존에 있던 것을 어쨌든 조여짜면서 갚아나갈 수 있게끔 하면 가계 부채도 또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이라면 저는 한참 더울 때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쇼핑할 때도 역시즌 쇼핑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는 어쩌면 저는 그 부동산 그 시장이 꺾이면서 깡통 주택 나오고 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정부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왜 우리 처음에 뭐 시도마다 세일 앤 리스백 같은 이런 거 뭐
은행에다 다시 팔고 내가 거주하고 하는 뭐 이런 거 그냥 신용만 내다 끝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량권도 좀 부여하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는 꺾이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몇 년 이내에는 장기 하락으로 가는 변곡점에 도달하지 않겠냐가 보는 입장이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들어가는 그 시점으로 그렇죠. 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안정적 관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어. 그냥 물가 상승률 플러스 한 1%, 1-2% 이 정도로 실물 그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책적인 목적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또 부동산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꺾였을 때 이 경기 하강 국면하고 같이 맞물려 버리면 폭발을 하는 거지. 예, 빵하고 밑으로 떨어질 테니까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이 하락을 관리해 줄 수 있느냐는 지금 외에는 그걸 미리 준비할 시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돈을 찾아오면은 그거는 다 300조래잖아. 300조래잖아. 자, 박 기자님. 네. 지금 이제 양도세 과세 10% 늘리겠다. 그건 세제 정책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하고 이제 안 되면 추후 보유세 얘기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나 방침 이런 거 지금 양도세는 일단 10% 과세하겠다 올리겠다 그랬죠. 그렇죠. 네. 예. 언제부터 올리는 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4월 1일부터 올릴 예정이다고 이제 보유세는 좀 지켜보고 10% 올리겠다. 아니죠. 아까 그 10% 포인트 또는 20% 포인트죠. 네, 그렇죠. 네, 상속세는 10% 더 덧붙이니까. 네, 올리는 거고 이제 요거 하고도 안 잡히면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 이건데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는 기획재정부가 담당을 하는데 재산세는 이게 또 기획재정부가 안 해요. 행정자치부죠. 그렇죠. 지방세가 되니까. 그렇죠. 재산세 지방. 네. 그래서 원래 보유세도 지방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양도세는 그 국세고. 근데 이제 그 양도세는 국세가 맞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까지 그러니까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처음 그 도입될 국세였죠. 당시에 국세하면서 이제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야당 성향인 자치단체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야당 쪽이 많아서 이걸 그 지방 정부에다 이양을 시켜버리면 당초 그 세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그 국세로 형태로 국세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시 배분을 해줬죠. 지방자 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 그랬었죠. 네. 종부세는. 근데 앞으로 보유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보유세도 국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유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국세. 현재는 국세로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종부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사실 종부세가 그 되게 약화돼 있죠. 그렇죠. 그때 예전에 사실 이명박 정부의 1호 정책이 종부세 완화였는데 그렇죠.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세율도 절반이고 뭐 과세 기준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고 지금 이 상황인데 뭐 기재부에 슬쩍 물어보니까 일단 재산세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일단 피해가는데. 행안부 소유. 네. 근데 아마 이게 잡히지 않으면 또 모르죠. 뭐 어떻게 할지. 일단 언급은 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도. 그렇죠. 네, 보유세. 근데 다주택자. 그 보유세. 그거 가야 돼요. 저는 이게 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과거 우리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똑같은 정책 기반을 했던 분이 왔다 할지라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왜냐하면 참여정부였다면 보유세까지 같이 한 번에 빵 터뜨려서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하지만 일단 한 발 빼면서 일단 관망하고 지켜보는 거죠. 이게 카드를 내밀었을 때는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근데 손에 딱 쥐고 있으면서 나 들고 있다. 잘 봐라. 들고는 있다라고 보여줘야 무섭거든요. 그걸 보면서 노련하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투기하시는 분들 조심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몸 조심해라. 네, 굉장히 노련해요.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무조건 눈 감고 휘두르는 인파이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파이팅, 아웃파이팅 치고 빠지고 치고 하는 것을 다 할 줄 안다. 네. 투기세로 까불지 마라.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 정책은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다. 예, 저는 일단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거 좀 틀리긴 했네. 투기꾼들이 그 실력을 발휘할 무대를 이제 국제적으로 찾아야죠. 중국, 베트남 이런 데 가서 해야지. 아니 그런데 가갖고 성공도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나라 외국에 가갖고 막판에 다 깨지고 들어와요. 막판에 그 돈을 못 갖고 들어오도 과실 공급을 못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외국인한테 또 땅을 잘 안 팔죠. 그렇죠. 네, 본국 사람들 껴가지고 네, 대리로 사야 되고 이런 문제도 많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약효가 물론 이제 지금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약효가 안 먹힌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고 나오는 대책이 세금 쪽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겠다.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세제 쪽에서 더 강력한 그걸 내놓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BSI 김종선 소장, 그다음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 대책 성공하라고 기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왜냐면 이게 실수요자들은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 그 부동산은 가장 사실 경제 기본이죠. 예. 네, 이거 의식 집중의 가장 기본인데 사실 이거 안 잡히면 이번 정부도 아무 이제 한 게 없다라고. 아, 이거 잡힌다니까 왜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 같이 까이게 물고 들어가.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 된다. 예. 그리고 실수요자들 걱정하지 마라. 예. 그렇죠. 실수요자는 그래도 길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면 결국 실수요자가 좋아요. 그럼요. 네, 집값 안정의 핵심적인 원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실수요자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폭락도 아니고. 예, 우리 김종선 BSI 원장님, 빨갱이 대열에 합류한 기분이 어때요? 네, 굉장히 이게 국민을 위한 거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프렌들리한 이런 정책들은 꼭 성공해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끔 응원해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에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정부가 더 좋은 정책을 화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수고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실수요자 전혀 타격 없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요. 투기 세력들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내놔라. 네. 자, 조중동의 전략은 뭐 이제 경기가 죽는다, 뭐 또 저기 그 세금 폭탄이다, 이거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법대로 할 첫날 텐데. 8월 3일날 그냥 일제히 비판 논조거든요. 그날 광고 보세요. 다 부동산 광고. 그 지들 광고 떨어진다는 거 나라에 망하든 말든. 그렇죠. 그걸로 하는 건데. 이 순간에 지금 BSI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어요. 왜? 봉주 사면복권 이그노어. 이그노어는 뭐야? 자,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정국구. 제가 알 정도면 유명한 거예요. 커피를 안 마시는 제가 알 정도면. 여기가 이게 내가 최저가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이제 수수료도 적고, 그리고 점점 이제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이게 유명한 거예요? 커피 아르케. 근데 왜 그 와이드몰의 문 블렌딩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왜 썼지? 이거야 이제 문재인 특수를 누리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커피를 더치 커피를 좋아해요? 요새 그 뭘 잘 만든다면서요, 그 양반이. 직접 이제 배 앞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서 드시고 하니까. 그럼 나도 내려 먹는데 난 잘 못 만드는데. 대통령이 커피 내려 마시진 않죠. 그러니까 온대 커피숍마다 요새 다 문재인 블렌딩 해가지고 다 붙여놨다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콜롬비아산이 몇 프로 뭐 어떻게 한다고더만. 그럼 우리 원래 여기 콜롬비아산, 인도네시아산 우리 벙커 커피. 그것도 문 블렌딩이라고 붙여야겠네. 비율은 맞춘 다음에. 자, 그리고 유기농법에 김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유기농법에 바닷물에 산을 치지 않는 김 양식. 아, 그거 중요하죠. 그래요? 산을 이렇게 산이 뭐야? 그 일종의 빈초산 식초 뭐 이런 거겠지. 옆에 잡초 자라지 않듯이 꼬지 말라고 거기 막 갖다 뭘 뿌려요. 그래. 그 산을 친대 산. 어떻게 알아 산골 출신이? 그거 한참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해저 생태계를 보존하는 느림바다 장흥 무산김. 그냥 유기농으로 만드는 김. 양식
생산지 1%만 이걸 한대요. 맛은 엄청 있을 것 엄청 같은데. 있대. 그래서 비싸겠죠. 내가 아니 안 비싸대요. 그래요? 당장 우리 김 저녁마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진짜 먹어보고 싶다 한번. 샴페인 마시면서 이제 김 안주, 와인 마시면서 김 안주. 근데 사 먹겠다 그랬어요. 사실 조선 사람은 밥 지어가지고 갓 지은 뜨끈뜨끈한 밥에 뜨끈뜨끈한 밥에 김 싸서 김치 한 년 김치나 젓갈 하나 딱 먹으면 그냥 오늘 저녁 안 먹었지? 아이씨 나도 지금 저녁 안 먹어서 침이 흘러. 자, 그래서 느림바다 장흥 무산김 예. 와이드몰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하계 최저가. 그리고 여기 가서 물건을 사시면 후원도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몰의 캐치프레이즈 쇼핑이 후원이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한테 차량도 기증하고 봉도사가 착한 일을 의외로 많이 해요. 네. 하나도 안 착하게 생겨가지고 카니발. 좋은 일 하시죠. 계속 전화 와요. 의외로 좋은 일을 한다니까. 아니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의외로. 의외지. 어디를 봐서 좋은 일 하게 생겼어. 근데 20년 전에 좋은 일 한 것도 막 요즘 올라와. 아 그래요? 네. 20년 전에 뭐 하셨는데요? 강기훈 그 친구를 한 4년 5년 실장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강기훈 같이. 그 유사대피 사건. 근데 그거를 또 난 돼지하고 안 친하게 지내려고 하도 욕을 해대갖고 용민이 네. 걔가 5만 군데 다니면서 걔가 또 스피커 아니에요. 5만 군데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갖고 뭐 임수경이도 월급을 줬다, 강기훈이도 월급을 줬다. 강기훈이 일을 했고 임수경이 일을 안 했고. 며칠 전에 뵀는데요. 수경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죠. 가끔가다 통화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로마에서 내가 소매치기 당했잖아요. 네. 로마에서 소매치기 당한 거 말고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를 해. 네. 다른 부부야. 인사를 하는데 그 뜨거운데 머리를 나한테 들이대요. 왜? 이거 보라고. 그 멀쩡한 머리 머리가. 그래서 자기 얘기를 풍성교육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나이가 나나 엇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좀 액면가는 좀 들여 보이는데 그 뜨거운데 로마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한테 머리를 이렇게 모자를 벗더니 머리를 막 들이대. 여기 보라고. 또 이렇게 부인 옆에서 이게 아내가 쏘갈머리가 하나도 없었던 게 낫다고. 우리 후배도 그 판사하다가 사표 내고 김현장 간 애가 있는데. 예. 애가 한때 굉장히 나이트에서 잘 나가고 이러던 애인데 머리가 빠져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머리를 인마 그렇게 하면은 네 그 유흥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냐 그랬더니 심각하대. 그래서 내가 알려줬거든? 예.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나는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먹지도 않아. 몇 달 전에 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오랜만에 제가 무슨 법무부 장관 취임 기사를 보고 형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무부 장관 취임한 거하고 네가 왜 내 생각이 나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형 제가 머리가 엄청 나가지고요. 근데 업소에 갔더니 언니들이 오빠는 수치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지가 말도 안 했는데. 최 변호사 머리 다 여긴 털갈이를 해요. 털갈이 하는 거 알아? 몰라요. 철이 지나면 철이 바뀔 때마다 다 빠져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풍성교 2대 교주가 풍성교 알아요? 몰라요. 머리가 풍성해지는 교가 있어. 풍성교.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 먹는데 이게 몸이 좋아져요. 이게 건강식하고 같이 건강식을 겸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풍성교 고민하시는 분들, 머리털 빠지신 분들, 다음 카페에 들어서 풍성교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저를 만났고 머리를 들이대시면 됩니다. 근데 후배가 많이 났대. 확인은 안 됐지? 지가 나한테 하여튼 감동해서. 그러니까. 살다가 제가 형님 덕을 다 볼 때가 있네요. 막 이러면서.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 또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 또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러게 되면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 예. 임대사업자로 왜 등록하지 않고 수익을 얻느냐. 그렇죠. 예. 지금 그런 현재는 거 이제 아닌가요? 그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면요. 예. 양도세 중과에서 일단 배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보유세에 있어서도 다주택자인 경우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더라도 임대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세금하고 내는 사람들은 그 또 이걸 좀 그 감면 이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최 변호사 물어본 건 다 수채 있어요.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안 해놔. 네. 근데 보유세 당장 시행할 생각 없어.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손을 대냐는 거야. 그렇지. 현실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세금도 그러니까 대출도 안 받고 예. 그리고 처분 계획도 없어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죠. 사실상 그럴 것 같아요. 네. 거기 전세 내주고. 전세하면 손도 못 대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형태로 해서 예. 임대소득을 과세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낼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당신 소득이 얼마나 돼? 소득이 신고된 소득은 이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자산이 많아? 라고 판단이 되면 세무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두렵다고 하는 건 정부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유자들이. 어찌됐던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하자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유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임대사업자로. 네. 그러면 그것도 한 4-5채 있으면은 뭐 사업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2채 가지고 있으면서. 2채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아요. 3채 이상서부터. 글쎄. 지금 어차피 임대소득이요. 그 2채에 한 채를 내가 거주하고 한 채,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은 지금 임대 그 소득을 올려도 일단은 그 면세요? 예. 비과세죠.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주택자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예, 그렇죠. 임대소득을 이제 하게끔 신고하게끔 어차피 돼 있는 상태인데 유예만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박 적용을. 기자님,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이 확 올라가요?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예, 이제 사업자가 되니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들을 내야 되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등록 안 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로 토해내야 되는 세금보다는 적게 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사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가산세 들어가고, 그럼 엄청나게 많이 붙죠. 그렇죠. 예. 자, 이번 정책이 그러면은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였었어요? 배경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에 그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투기를 선동하고 여기저기 가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옆집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회사 가면 누구도 이거 돈 이거 조금 갖고 내가 이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하고 매매가 차이 요거 한 1억 이 정도 갖고 강남 한 2, 3억 갖고 강남에다 이렇게 사서 뭐 한 1억 벌었더라, 2억 벌었더라. 이게 너무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 젊은 친구들도 이거 나도 빠질 수 없지 해갖고 몇 천만 원 가지고 수도권 외곽 쪽으로 가가지고 갭 투자해서 돈 버네 어쩌네 이게 너무 일상화돼 버린 거죠, 투기가. 아니 박 기자님 실제로 저런 그 취재를 하다 보면 저런 일이 우리는 맨날 벙커에 있어서 그런지 잘 느낌이 없던데.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그런 투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갭 투자도 오늘 와서 물어봐. 글쎄 뭔지도 몰라. 세계만 돌아다니고 지금 갭 투자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갭 투자가 되게 일반화됐다라는 느낌이. 근데 이게 그렇죠. 오래됐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안 하던 사람들이 저게 되네. 그다음에 또 집값이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사놓으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갭 투자 모르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하는 분들은 촛불 들고 집이 뭐 필요 있어 그냥 나가서 촛불 열심히 들면 되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갭 투자 용어 최근에 들었어요.
방송하면서. 그러고 집값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걸 할까 그랬다고. 아니 맨날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던 데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최근 2, 3년 동안 확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뭐. 그 최경환이가 저기 한 뒤로. 그렇죠. 올라니까. 2014년 이후부터 네. 크게 아, 올랐죠. 그게 3년이네. 네. 예.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지금 그게 달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갭 투자는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은 조금 가지고 이제 남의 자본을 이용을 하는 건데 만약 10억짜리 집을 살 때 그런 예를 들지만 맞아. 그럼 2억짜리 2억짜리 집 살 때 2억짜리 갭 투자를 많이 할까요? 네, 2억 3억짜리 많이 안 되잖아요. 작은 것들을. 그렇죠. 작은 거 하죠. 그럴 수 있죠. 만약 2억짜리 집을 사는데 근데 2천만 원만 내 돈이고 이제 1억 8천은 전세금. 그러니까 지금 은행은 은행 못 빌리거나 전세금. 네, 보통 전세금 이용을 많이 하죠. 지금 이게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돈 2천만 원에 만약 1억 8천을 전세금을 이용을 하면 2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2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채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사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속 집값이 그렇죠.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니까. 집값이 엄청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요. 당신 그 용인에 사는 거 많이 올랐어? 거기는 택도 없는. 근데 강남이 올랐다며. 그렇죠.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에 2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2년 뒤에 3억이 됐다. 그럼 나는 2천만 원만 투자를 하고 1억을 번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갭 투자죠. 그게 너무 많이 보편화돼 버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2억짜리 집이 강남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전반에 그게 있었다고. 서울시내 전반에 네. 그래요? 서울 시내 거의 최근 2, 3년 동안 1억씩 거의 다 올랐죠. 수도권 다. 네. 서울, 경기, 인천. 네. 웬만한 집은 다 1억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집도 올랐나 그러면? 안 올랐을 것 같은데. 아파트 전원주택 아니야 전원주택. 성. 아파트만 올라면 안 돼.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뭐 웬만한 집처럼 생겼다 이런 데는 다 1, 2억 이상.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이제 우리도 다주택자니까 사서 그 전세를 놓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재건축 들어갈 지역이거든. 한 3억 1천, 3억 2천 하다가 요거 이제 정책 나오기 전에 이제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일 때는 팔아야 되니까 4억 2천? 아파트가? 네, 1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냥. 몇 평짜리가요? 27평? 그렇죠. 그럼 우리 농 지역이니까 딱 어딘지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재건축 들어갈 지역이고. 근데 재건축 들어가면 한 2, 3년, 4, 5년부터 재건축 들어가면 한 8억까지 더블로 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도 갭 투자나 이런 투기 세력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이런 데 잡아야 되는 거지. 요즘 같은 경우는 집 매매 계약을 딱 하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한 석 달 뒤에 들어가면 만약 3억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더니 3억 5천 돼 있다. 그걸 속 쓰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작게 오른되고 한 5억집 같으면 내가 5억에 계약을 했는데 들어가서 막 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주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엄선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와 준고랭지 배추로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번 맛보신 분들은 꼭 다시 주문하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시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영부인 김치.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김 소장님. 네. 많은 사람들이 기사 신문 이걸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동산 대책을 정확히 정독을 하면서 일동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기자들 기사를 쓴 기자들도 안 봤을 거요? 그렇겠죠. 그리고 단편 여기저기서만 자꾸 주워 듣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해당되는 것만 보고.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그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종부세만 빼고 다 나왔다.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 형태로 그냥 싹 다 나왔죠. 그래서 일단 신규로 내 집 마련하는 청약 시장 요거 실수요자 아니면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청약 가점제를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100% 청약 가점제로 전환을 해서 미만. 네.
그래서 큰 평수는 가능한 거예요? 투기가? 뭐 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전용 면적 뭐 110제곱미터 뭐 더 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뭐 청약가점제가 이렇게 100%까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면적 규모를 일단 보고 있는 거죠. 85평방미터면 한 32, 3평? 예, 그렇죠. 예전 걸로 따지면 32평, 33평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약을 했다라고 하는 게 투기 세력이 못 들어가게 그렇죠. 막았다. 그걸 막은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 자본 100%로 사진 않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그 대출을 좀 그렇죠. 끼고 이렇게 사는데 그 대출 규제를 확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LTV, DTI.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이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건수 하나만. 한 건만. 예, 네.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빠 부부가 대출을 가지고 있다. 예. 하나는 상환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뭐 DTI, LTV를 갖고 있는 거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한 건 이상은 안 되니까. 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아라.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하나, 그렇죠. 부인 부인 이름으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하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 이름으로 이제는 안 대출받아서 되죠. 하나. 아하. 이제는 안 되죠, 이게. 그리고 또 그 기존에 있던 사람도 상환해야 되니까 이제는 팔아야 되고. 연장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시점이 됐을 때 연장이 안 되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부담이 팍팍 생기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대출을 많고 다주택자다. 여기에 또 팔려고 하는데 왜 또 욕심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투기 지역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구인데. 예. 자, 예. 만기가. 네. 원금 상환 같은 경우 만기가 뭐 10년도 잡아놓고 15년도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 기간 동안 안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 대출자들인 경우에는 예. 만기 연장에서 이제 거부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고거 연장까지가 안 오면 일단은 문제는 없겠죠. 당분간은.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대출 자체가 더 또 이게 많이 크게 제약을 했다라고 느끼는 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전역이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DTI하고 LTV가 40% 30%까지 쭉 내려갔거든요. 1억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LTV 그 담보가치 비율에서 1억짜리 집이면 대출 3천 요 정도까지 한 4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한 70% 받다가 한 40%에서 한 3천 4천밖에 못 받으면 내 돈이 더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식이 되니까 과거에는 그 투기꾼들이 빚을 많이 끼고 샀지 않습니까? 단타를 노리고. 근데 일단 그 단타가 어려워지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예, 그렇죠. 들어오기 좀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처분하는 데 있어서 양도세를 또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 최대 60%가 넘죠. 예. 투기적 같은 경우에서는 60% 넘는 예. 가산 그 세율이 20%가 넘게 발생된 수익에 비해 그렇죠. 환차 이익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양도 최대 차익. 60%가 넘게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지금 사서 투기해야지 하는 분들은 이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 나면 과연 남는 게 있을까라는 심리적 저항감 이런 게 좀 생기겠죠. 이게 아무래도. 언제부터 적용해? 지금 사실상 이 세법이 개정되니까 아마 9월 이후에 세법 개정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세법 개정 안 되면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국민적으로도 이거 잘했다라는 한 80% 정도 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번에 좀 잡힐 것 같다고 네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참고로 양도세는 지금 예정이 내년 4월 1일로. 그렇죠. 3월 30일까지 네네. 다 팔아라. 예. 양도 과세하는 거. 예, 예. 근데 그것도 법이 통과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금이니까. 네. 세금. 소득세법 쪽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니까. 예, 양도소득세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내년 3월 30일까지 유예를 해줬으니 그렇죠. 그 안에 정리하라. 집 갖고 있는 거 정리해라. 그렇죠. 대출을 끼고 대출도 있어서 정리해라. 문제가 있으면 팔아라.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주택자이면서 대출도 없는 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네. 그런 사람도 없어 주위에.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뭐라고 일단 좀 이렇게 길을 터줬냐면 세금 내고 임대 사업을 해라. 네, 요렇게. 나 한 그 7, 8세, 4세대, 5세대, 6, 7세대 있는데. 네. 나 부채 없어. 네. 내 돈으로 샀어. 그리고 집값 오를 거 기다려. 그렇죠.
좀 싼마의 투기 세력이 아니라 나 좀 있어 보이는 투기 세력이야. 네. 그래 해 그럼 너. 그 대신에 임대사업 그렇죠.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고 그렇죠. 세금 내고 그리고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세금 내고 그렇죠. 살아.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하면 이제 보유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유세 부분에서 아마 또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아니죠. 않을까. 네. 지금은 보유세를 손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딱 풀고 나니까 집값 2억이 돼 있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이게 사실 최근에 서울에서 많이 벌어진 일이고 또 그전에는 부산, 대구에서 자기가 사고 들어갔는데 그럼 1억을 번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들어갈 때 계약을 하고 이제 중도금 내고 뭐 이렇게 계약금 나머지 잔금 다 치르면 뭐 석 달 이 정도 그렇죠. 걸리는 거죠. 그 정도쯤 되죠. 그때 1억이 올라가 있어. 그렇죠. 이제 짐을 딱 푸니까 1억이 올랐다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통장에 뚝 떨어진다 그 안에 1억이 있는 거야. 그런 거랑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있는 돈 은행 땡기고 그래갖고 한 1억 2억 간신히 만들어갖고 주위 땡겨갖고 갭 투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 내 주변은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저는 그냥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거기 집값이 막 오르고 있다. 또 재건축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늘 오르는 데니까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게 저 최근 몇 년 전에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 뭐 울산, 대구가 또 되게 심했었고요. 네. 한 바퀴 쭉 돌고 지금 다시 수도권 올라온 거죠. 부산 수도. 그러니까 지방의 대도시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2, 3년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거든. 네, 그때부터 돌았습니다. 사실 보면 그때 2012년, 13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투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지방이 낮다 보니까 지방에 가서 사실 많이 올렸어요. 올려갖고 작업을 해서 올려버린 거구나. 네, 부산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변 아파트 몇 채만 가격 올려버리면 덩달아 같이 올라버려요. 10채만 올르면 올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려버리고 그래서 자익 실현하고 울산으로 떠나고 대구로 떠나고 한 바퀴 쭉 돌고 예를 들어갖고 강남에 돈 있는 아줌마들 이쪽 개 모임에 한 대여섯 명 저쪽 개 모임에 대여섯 명 그래 그 개 모임 하는 분들이 6, 7팀만 움직이면 야 이번에 우리 울산 갈까? 그렇죠. 가능하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집 나온 거 없냐고 하면서 올려놔버리면. 그렇죠. 그 아줌마들이 서울에서 벤츠 타고 오고 벤틀 타고 쫙 와갖고 집 없어요. 요즘 여기 뜬다는데 왜 이렇게 집들이 왜 이렇게 집이 많이 나와 있어? 2채 주세요. 3채 주세요. 이러면서 쫙 올려놓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지. 네, 집값 오른 게 보면 이번 전국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거의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2012, 13년 때 지방으로 그렇죠. 내려가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원래 2010년, 11년, 12년 때 원체 지방 그 집값이 뭐 이런 말한 거 있지만 똥값이었으니까 그리고 분양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매집을 내가 가격 올려주고 또 올리고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이 또 약간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럼 수도권 다시 투자를 하는 거고 한 바퀴 돌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 해운대 뭐 광안리 남구 엄청 비싸다면서요. 강남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더만 엄청 올랐죠. 도시안 뭐 이런 데는 엄청 비싸던데. 거기 가격 되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거기도 뭐 웬만한 서울보다 가격이 절대 안 낮죠. 그게 자체적인 수요에서 올랐다기보다도 투기 세력들이 갔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라든가 세제 이것만 보게 되지만 이 약간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의 힘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1,200조가 지금 그 부동산으로 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5년 참여정부 때도 이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제로금리 그 당시에도 금리가 낮았었거든요. 지금 금리가 낮은 게 문제고. 당시에도 2005년을 반출해 보면 하은이 금리를 올리니 많이 끊임없이 논쟁을 했었었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사실 정치부 있다 경제부 갔던 게 2005년이 계기였는데 집값이 막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야가 싸우는데 둘이 싸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당시에. 예를 들면 당시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아니 노무현 정부. 그때 노무현 정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도시나 뭐 행정 수도 이런 거 하면서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노무현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보상금 주는 거. 그때 제 기억에 아마 그게 그때 당시 이한구 의원 이런 분이 있었고 반면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반박을 했었죠. 김진표 의원 이런 분들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제로금리 탓이다. 근데 당시에 제가 정치부 있을 때는 정치부 특징이 있잖아요. A는 이렇게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B는 이렇게 반박했다.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되겠다. 경제부 가보자. 했던 게 됐는데 사실 지금 1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재현이 된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 돈 너무 많이 풀려 있고. 핵심은 시장에 가계 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계 부채 정도의 돈 1,200조가 시장에서 투자할 곳을 못 찾는 거죠. 못 찾고 헤매고 있다. 이게 이제 원인은 상당히 이제 금융권의 저금리, 그렇죠. 저금리 때문이다. 그 이 돈이 가려고
출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최경환, 네. 그 초이노믹스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또 대폭해주고 돈은 더 풀리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시그널을 줬죠. 확실히 우리가 지급 올리겠다라는 네. 시그널을 주니까 빚내서 집 사라. 네. 그러니까 뭐 한겨울에 무슨 여름 옷을 입냐 이러면서 그때 대폭적으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찬스다 이러면서 이제 몰려가기 시작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붙은 거죠. 2014년서부터. 그렇죠. 근데 본격적으로 붙었다는 거는 2014년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정책이 네. MB 때도 그러고 빚내서 집 사라. 그다음에 옛날에 그 부시가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 두 채 있는 부자 왜 돈을 네. 안 쓰냐. 네. 그게 이제 그 모기지 이런 폭발하는 거로 온 거고. 그렇죠. 이게 전국구가 문제예요. 2014년에도 우리 방송할 때인데 계속 그렇게 이상한 정책을 해가지고 서민들 부채만 가중시킨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만 했지. 그때 갭 투자해가지고 돈 벌라는 얘기는 안 알려주잖아. 뭔 이런 이상한 프로가 있어. 지가 몰랐고 못 사고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3년 지난 다음에 이름 알면 뭐 하더냐고 이제 사. 갭 투자 뭐 갑투자다 갑투자. 근데 나도 최근에 알았어. 왜냐면 우리는 맨날 가는 길만 가잖아. 아니 글쎄. 하여튼 이놈 좌파들은 정말로 돈 되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누가 그러대? 방송 맨날 하면서 자기는 슬금슬금 뒷공문이 갖고 돈 번다고 나더러. 아, 손 대면 돈 벌리고 어떡할 거야, 그거를. 아,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네. 강남 재건축 청약 시장이 폭발하고 있었던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쪽에 지금 사실은 서울 쪽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강남 쪽에 재건축 이주 수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 그 딴 데로 이주도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돈 많이 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중에 부동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돈 되고 황금 할인데 여기 들어가 보자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잠실 재건축 우리 그 아는 분이 재건축 13평짜리 있거든요. 네. 그 얼마인 줄 아세요? 재건축 들어갈 거 13평짜리? 15? 어떻게 안 해? 평당 1억이야. 평당 1억이에요. 그 주공 아파트 그 조그만 거. 예. 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거기만 그러겠어? 일원동 뭐 이런 데 있는 그렇죠. 것들도 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연한이 다 됐구나. 거기 이런 네. 데.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전 세계를 헤매다가 돌아오신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포털 최강욱 변호사. 어디 그렇게 그 싸돌아다녔어 근데. 그렇게요. 네?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휴가도 갔다 오고. 네. 그거 무슨 보트예요? 이번에 그게? 피스보트 국제행사 피스보트도 때문에. 갔다 오고. 예. 참 대한민국 일을 혼자 다 하고 다녀. 자, 그리고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 모처럼 부동산 얘기하면 단골로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고 김종선 BSI 소장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선입니다. BSI가 진짜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 예? 이걸 만든 거 그냥 혼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1등? 부동산 스트레터지. 아니 뭐야 근데? 스태티스틱스 통계하고 그 인포메이션. 네. B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베스트가 아니고. 그 부동산. 부동산 Statistics and Information. 예. 예. 부동산 통계와 정보. 네. 어허. 그러네, 부동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부자가 되기 위한 Statistics and Information. 부자가 되기 위한. 예, 그것도 괜찮네요. 같은 비. 봉주. 자, 그리고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10년? 경제부에? 네, 벌써 그래 됐네요. 네. 그럼 회사에서 경제 관련 기사를 혼자 다 써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출입은 어디 하세요? 네,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기재부. 네. 광고 영업은 못 하시네요. 아니, 김현미 의원은 제가 다른 방송 하는데 채널A 외부자들 하는데 거기 하도 부탁을 해갖고 회사에서 출연해달라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니까 설명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뭘 지켜봐요? 정책을 이제 발표했으니 정책 효과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갖고 정식으로 이제 비서실에다 이렇게 연락을 했나 봐요. 그 방송사에서. 그랬더니 언론사에서 20군데 예약을 해놨대. 벌써? 핫한 장관이시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 약간 비껴나 있는 분들을 먼저 저기를 해야지, 섭외를. 저희도 인터뷰 요청했다가. 네. 그죠?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또 입안자가 김수현 사회문화수석 아니에요. 사회수석이 사회문화수석이에요. 네. 사회문화수석이지. 부동산은 항상 김수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이제 그 김창수 박사 통해갖고 연락을 했는데 뭐 그건 답변도 안 준대. 이 양반이 뭐. 근데 보니까 제가 장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석들은 정말 이 개더위에 개고생하더만요. 정말.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도 이제 휴가 간다고 뭐 헬렐레 하는 그걸 올렸는데 수석들한테는 휴가가 없다는데? 비서실장이 갈 때 뭐 나눠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수석들이 지금 휴일도 하루도 못 쉬었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 5월 10일 이후로. 그래요? 오늘부터 저기 경제부총리는 휴가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려면 장관을 해야지. 수석은 죽음의 길이더라고. 그게 행정관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돌아가면서 쉬고 수석하고 비서관들은 하루도 못 쉬었다는 것 같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도 보면 부장들이 꼭 애매하죠. 그런데 나는 내가 회사도 오래 운영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률이 안 올라요. 무조건 쉬어야 돼. 일주일에 이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수석들이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 생활을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하실 때 뭐 이빨 빠졌다고 그랬잖아. 하도 저기 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빠지나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빠지고 임플란테이션 임플란트에서 발음이 샌다는 거였잖아요. 아니 지금 임플란테이션 하는 사람들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벌써? 임종석 실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광화문 1번가에서 파견 근무한 공무원이 그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래요? 당신이 피스포트 갈 때 많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많은 일이 벌어졌네 진짜. 쓰러졌지. 여자분은 그 무슨 피부에 이렇게 이제 그 임파선에 생기는 거 있어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그 무척 고통스러운 피곤하면 생기는 건데. 그렇죠. 무척 고통스러워. 그게 임파선 따갑고 엄청 따갑거든. 그것 때문에 한 4일 쉬었다는 거예요. 그 광화문 1번가에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문제 이런 분들이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사람이 좀 쉬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청와대 난 저렇게 안 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적폐를 청산하려면은 먼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쉬라고 해도 못 쉬나 봐요. 아니 그래도 일을 좀 정리를 해놓고 부처에도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부처에 대한 불신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부처도 지금 바쁘긴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 김동연 부총리 눈 충혈되고 눈 충혈되고 입술 부르트고. 그 양반도 그렇게 됐어요? 그럼요. 눈이 입술 부르트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파리 대책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대책 뭐 잘하고 부동산 잡으면 피자 한 판 쏜다. 이 시그널이 세게 가갖고 이거 이번에 못 잡으면 안 된다. 그거는 여기서 기사 썼나? 어디서 기사 썼어요? 안 썼어요? 그거는? 다들 썼죠, 뭐, 기자들은. 그래서 피자 한 판 때문에 더욱 강력화된. 피자 때문에 피가 터지고 있구만, 지금. 지금 뭐, 세제 개편안, 뭐, 예산안, 뭐, 다 같이 겹쳐버리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시작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일을 적게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우리 와이드몰이, 날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와이드몰을 이용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wide9.net 와이드몰. 근데 쓴 분들이 진짜 여긴 재구매율이 높더라고요. 최강자가 돼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번에 와이드몰에 입점한 더치커피 아르케의 더치커피 와이드몰이 최저가입니다. 이거는 오래됐는데 커피 아르케 더치커피는. 여기 들어온 지요? 아니 예전부터 이거는 유명한 건데. 그래요? 네.